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브렉시트 협상이 중대한 막바지 국면에 돌입했다면서 유럽 연합 탈퇴 시한인 다음 달 29일 이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헌트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다며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의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이러한 조치는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연락관 교환은 북미 간 평화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로 거론되어 온 국교 정상화의 신호탄격으로 간주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어제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검토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 보고서를 상급 비밀로 분류해 관세 부과 대상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큰 틀에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월 수입 물가가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2달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디램 수출 물가가 2011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수출 물가는 하락했습니다. 1월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1%,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순매수세 나타내면서 221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순매수세 나타내면서 745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미국발 악재가 분명했습니다만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화학 업종들이 2%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건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관련된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시장 역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상무부가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자동차 시장에 역량 있는 만큼 정부는 후속 대책에 착수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1월 이 주식시장에서는 순매수세 나타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도세로 일관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화장품 ODM 기업의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대장주들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 그리고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관련된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도 이 줄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2020년 회계연도 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속강 상태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글로벌 주식 시장이 다시 좋아지나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다른 카드죠. 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 멕시코 장벽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건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2017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좀 불거져 왔는데요. 이 멕시코 장벽 부근에서 이 멕시코 쪽에 있어서 불법 체류자들이 넘어오게 되고, 여기서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총기 사용으로 인한 범죄들이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장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도널드 트럼프 이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좀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민주당 당연히 반대를 했고, 이 공화당 쪽에서도 반대하는 부분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세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강경한 좀 자세를 가지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2020년도 이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까지도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이었죠. 미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 이 13억 8천만 달러가 포함된 의회의 예산안 합의에 서명하면서 이 다른 이 정부 부분 폐쇄, 이 셧다운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은 막았지만 장벽 예산 확보를 위해서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하면서 또다시 혼란을 불러일으켜 왔는데요. 이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이 국방 예산안 67억 달러를 포함한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가 이 멕시코 장벽 건설에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멕시코 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주장했던 게 한 50억 달러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을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이 예산안을 좀 강경하게 밀어붙인다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당연히 이 공화당 쪽에서는 지지하는 의견이 있지만, 공화당 쪽의 민주당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즉각 이는 불필요하면서 이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좀 주장을 하면서 줄 소송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멕시코 국경에다가 이 부분을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효용적이고, 그리고 이 국회까지 예산안까지 좀 들썩이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돼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이 소송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우선적으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미국 시민자유연맹을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의 뉴멕시코 법무장관까지도 이 국경 장벽이 주의 토지 사용에 미칠 잠재적인 피해, 환경 피해 등에 초점을 맞춰서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이 국경 장벽을 설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의 토지 사용은 점진적으로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강조한 국경 위기가 맞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제기한 그런 부분들은 이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상당수가 넘어와서 이 불법 이민들로 인해서 여기에 있어서의 그런 미국에 있는 하층민들의 노동력이 상당 부분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뺏기고, 그리고 여기서 범죄가 일어난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에 따르면 2017년 미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불법 이민으로 구금된 인원은 40여 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런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구금자 가운데 도주가 더 어려운 아이들과 가족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여기 국경지대에 있어서의 불법 이민이 감소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급증을 했다. 이 사실은
이 트럼프가 강조한 국경 위기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소송들이 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송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좀 출렁이면서 안 좋은 부분들이 나왔던 이유는 새해 예산안 심사 이 부분에 있어서인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다음 달 백악관의 예산안 발표로 시작하게 되는 의회 내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 간의 예산 줄다리기가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서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이게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당한 좀 전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번에도 지난 2년 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이 비국방 부분의 재량적 지출을 급격히 좀 감축하는 안을 내놓을 전망인데요. 이 행정부는 3월 11일 개략적인 예산안을 공개하고 그리고 18일에는 세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트럼프 예산안은 의회에서 곧바로 퇴짜를 받으면서 좀 지루한 공방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에는 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가 제시한 지출 감축안을 통과시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험난했었는데 이번에는 하원을 장악하면서 민주당이 힘이 더 세졌습니다. 작년에 이 공화당이 다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라는 부분들은 트럼프가 이 제시한 이런 예산안은 의회에서 좀 더 어려운 그런 이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뭐 충분히 예고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공화당에 있어서도 연방정부 셧다운 그리고 국경장벽 둘러싼 비용의 논란은 뭐 여기에 있어서는 2020년 예산안에 있어서는 뭐 좀 더 작은 이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대한 이 회계연도 예산안 전쟁이 좀 더 클 것이다. 좀 더 출렁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공화당 쪽에서도 느끼고 있고요. 이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강경하게 나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하원 예산위원장인 존 야무스 의원은 지난 2년의 예산안을 기본으로 민주당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 이 의회가 새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직격탄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출렁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2011년도에 공화당의 강력한 주장으로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서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뭐 2020 회계연도에는 이번에 의회가 새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올 예산보다 10%나 감축된 $1250를 무조건 줄여야 하는데요. 트럼프가 이번에 뭐 멕시코 장벽에 주장한 게 50억 달러인데 그에 비하면 10% 감축 $1250는 상당히 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10% 감축이 된다라면은 뭐 증시에 있어서도 세계 경기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좋지 않은 영향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만으로도 큰 일인데 이 예산안 심사로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또다시 출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이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정법 232조를 적용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급 비밀로 조금 분류가 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 자동차 시장의 영향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자동차 좀 순환 시대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도 좀 좋지 않았고요. 현대자동차 어닝 쇼크도 나왔었고요. 뭐 테마로는 뭐 수소차 부분에 있어서 테마가 뭐 어느 정도 형성은 됐지만 실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이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무역 확장법 232조 보고서 이 부분을 백악관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외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에 좀 더 유리하도록 관세를 얼마만큼 부과하느냐, 뭐 이 관세의 부과율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정도가 이 전통적인 그냥 일반 자동차에 제한이 되느냐, 뭐 이 새로운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에도 적용이 되느냐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추측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주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뭐 현대자동차 3일 연속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나왔었고 이 전일 같은 경우 미국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유럽장은 열렸었죠. 그 뭐 유럽장을 살펴본다라면은
자동차주 중에서 뭐 가장 대장주격이죠. 뭐 폭스바겐이 1.41% 하락을 했고 다임러가 0.57% 하락을 하면서 자동차 업종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시작을 했고요. 보고서가 좋지 않다라면은 하락은 좀 더 크게 확대가 될 수 있고 국내 자동차 업종들에게도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요. 이 미국 상무부에서는 제출 사실만을 언론에 알리고 보고서 자체는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 외신들을 지속적으로 좀 참고를 해볼 만하고요. 이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뭐 안보에 위협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화위의 생각이 조금씩 나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외국산 자동차의 유입을 제한했다라는 결론은 뭐 충분히 유추해 볼 만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를 지시했을 때 가장 자주 거론된 조치가 20에서 25% 정도 관세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일반적인 자동차에 있어서 관세는 20에서 25% 정도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이 상무부가 모든 수입자에 대한 뭐 일률적인 관세를 적용했느냐 아니면 여기 대신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을 겨냥한 선별적 관세를 적용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무역 전문 매체 뭐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라는 곳에서는 상무부가 자율주행, 전기차, 차량 공유 같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라는 추측을 담아서 보도까지 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가 된다면은 전통적인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품들 만드는 곳에까지 좀 확대가 되면서 파장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관세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이제 또 여기에다가 수입 규제를 또 어느 나라에 적용하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외신 그리고 뭐 미국 연구기관들도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이 유럽연합과 일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연합과 일본은 뭐 거의 확실시 이 수입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가 수출하는 자동차에 20에서 25% 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유럽연합과 일본 쪽으로는 관세가 부과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다른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작년에 미국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뭐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자동차는 뭐 260만 대까지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 멕시코와 캐나다 쪽은 제외될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한국인데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무역 협정을 개정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다소 수용을 했지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개정 협상을 타결한 이후에 232조 조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관세 면제를 아직은 약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를 통해서 FTA를 개정하는 등 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뭐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면서 양자 협정으로 풀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동차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도 우리 시장을 누르는 요인이었습니다. 현대차 4일 연속 하락세고 또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위아까지 모두 하락세였는데 이런 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역이 역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국 정부가 화웨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관리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영국은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으로 미국과 좀 긴밀한 관계거든요. 이렇게 되면 파이브 아이즈에 좀 균열이 생기면서 무역 문제도 또 다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미국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사실 좀 보여지는데요. 파이브 아이즈가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됐죠. 상호 첩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가 한 70년 이상 뭐 지속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국이 미국이 뭐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의 뭐 핵심 이슈 중에 좀 하나였던 이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배신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 미국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도, 유럽에 있어서의 뭐 굉장히 좀 동맹국으로 속했던 영국에 있어서도 이 갈등이 좀 나온다라면은 증시에 있어서는 좀 더 출렁일 것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화웨이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퇴출 압박이 뭐 전방위로 거세지고 있는데, 이 유럽에 있어서의 최대 동맹국 중에 하나인 영국이 반기를 든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뭐 이 화웨이는 좋지만 이 영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영국 정보통신부 산하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가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의 보안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좀 결론을 좀 부드럽게 썼지만 실질적으로 화웨이 그냥 써도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영국의 이런 결정들이 5G 장비 도입 시에는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라고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미국의 노력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화웨이 제품이 스파이웨어를 심는 방식으로 해당국을 도청하고 또 정보를 빼가고 있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억지 같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나왔었는데, 영국에서는 뭐 충분히 방법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영국 쪽에서는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영국 쪽에서는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서 뭐 악의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는 증거도 없고, 뭐 이걸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를 전파하고 있다, 이런 뭐 미국 쪽의 주장은 뭐 맞지 않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 독일도 사실은 미국과 관계가 좋은 쪽인데, 지난 6일이었죠. 5G 구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배제하지 않되 모든 장비 제공에 엄격한 보안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면서 미국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점잖은 발언을 했지만, 사실은 화웨이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화웨이를 충분히 화웨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부분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유럽 쪽에 있어서 영국과 독일 쪽에 있어서 화웨이 장비를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상당한 이 5G 장비의 한 20%가 한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영국의 화웨이 장비 사용 승인으로 다른 유럽 국가도 뒤따를 듯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럽 쪽에서 힘을 받게 되면은 미중 무역 전쟁에 다시 한번 판도가 바뀌게 될까요? 네, 유럽 쪽에서 사실 승인을 받게 된다라면은 미국이 중국의 뭐 화웨이 쪽에 있어서 요청했던 부분들은 좀 더 크게 주장을 한다면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럽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라면은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할 때 이 화웨이 이 부분은 빼고 뭐 양보하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뭐 최근에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조금은 물러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투자증권 윤정식 과장과 함께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유럽 이슈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어제 우리 시장 좋았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순매수세 들어왔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앞서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도 역지사지의 전략이 굉장히 유용한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역지사지라는 뜻을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크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역지사지죠. 주식시장도 그대로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손 세력이라면, 내가 외국인 투자가라면,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가를 강하게 부르시는 분한테는 약하지만 통상적으로 본다면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의 과정이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그 눌림목의 과정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장은 굉장히 강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절기상으로 우수라고 합니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물론 날씨가 푸근하니까 바로 녹을 것입니다. 오늘의 눈발을 보면서 이제 겨울이 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시장도 이미 앞서서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상승 기조입니다. 개인 투자가들하고 소위 말하는 그 큰손 세력이라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국내 기관과 외국인은 10번 종목을 선정하면 10번 시장을 다 맞춘다? 아닙니다. 그들도 50% 이상 수익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익률 측면에서 엄청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 개인 투자가들은 손실을 보면 손절할 줄 몰라요. 그리고 조금 수익이 나면 얼른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물려 계십니다. 그런데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이 큰손 세력들은 되는 종목, 가는 말에 채찍질을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국내 주식시장도 완전한 봄입니다. 이미 봄 소식이 완연합니다. 제가 산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는 이제 동백과 유채꽃이 지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도에서부터 올라오는 봄 소식이 이미 섬진강변에 매화가 활짝 폈다고 합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도 이제 완연한 봄이라는 거. 그래서 단기 매매보다는 추세적 매매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사이에서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순매수세 나타냈습니다만 이 채권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도세로 일관했습니다.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외국인 투자가들의 역량으로 인해서 지난 1월 달 완전히 상승 전환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달 두 달 연속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보이면서 이 장을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난 1월 달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 조금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식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장을 이끌었지만 채권 시장에서 소폭 매도율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번 달에는 크게 중요한 이슈가 2월 말에는 있죠.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27일, 28일에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A주의 편입 여부가 이달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비중을 조금 조절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지난 12월과 올 1월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 두 달 연속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월 달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 매도하고는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 1,500억 원 정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2월 들어 매도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 이제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코스피 시장에서는 1,500억 매도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무려 3,950억 원어치나 순매수를 보이면서 2월 달 들어 이제는 대형주뿐만 아니라 개별 중소형주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주체를 보니까 역시 미국 투자가들이 243조, 무려 45.9%, 45%에 가까운 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투자자가들이 164억, 그리고 아시아가 67억, 중동이 149조, 이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중에서 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가들은 혼재 양상을 보였죠. 역시 기존대로 코스피는 매도, 코스닥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양시장 모두 매도입니다. 1월 달에 코스피에서 무려 8,400억, 코스닥에서 8,700억. 그러니까 1월 달에 더 상승할 수 있었는데 상승에 제동이 걸린 것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 매도 물량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펀드 매니저 교체에 따른 연초 교체에 따른 신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자 하는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에 워낙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일부 펀드 자금의 이탈,
매도로 인해서 국내 기관의 매도를 보였는데, 근데 오히려 2월달 들어서는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 시장도 완전히 하락기에서 탈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는 국내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급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광군제 이슈 다룰 때 이사님께서 이 화장품 ODM 업체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화장품 대장주들과는 달리 ODM 업체들의 주가는 상승 곡선 진짜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장품이 대표적인 대중국 관련주죠. 그래서 사드 여파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이안들이 조금 들어온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관광 유치를 이런 해빙의 무드가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이제 서서히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부 ODM 업체, 그러니까 제조사 주문 방식의 투자자 OEM하고 다르게 ODM 업체들이 실적은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주가의 동향을 보면은요, 국내 화장품의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 LG생명과학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ODM 업체의 대명사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는 최근 들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 분기점의 가장 큰 것은 역시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형 국내 화장품 제조사들은 실적이 아직까지 회복 기미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ODM 업체들은 실적이 이미 지난해 4, 4분기, 올 1, 4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점이 주가에 지금 차별화되는, 양극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ODM 업체는요, 최근 들어서 헬스앤뷰티 업체들, 점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들 업체들이 아모레라든지 LG생활건강의 제품보다는 일부 특화된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 매출이 크게 증가되면서 중소형 업체를 할 수 있는 이 ODM 업체들이 크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LG생명과학이라든지 아모레 같은 이 대형 회사들은 중국 관광객이 유입이 저조하고요. 그리고 면세점 매출이 감소하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 화장품 업체들은 저는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는, 누가 먼저 가냐의 차원은 있습니다. 지금은 개별주로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회사들이라 할 수 있는 이 ODM 업체들이 당을 이끌고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형사들도 최근 들어서는 어떤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화장품 업체들도 조만간은 동반 상승의 가능성은 크긴 높기 때문에, 이 대형 화장품류를 갖고 계시는 분들 팔고서 이 ODM 업체로 갈아탈까? 그럴 필요는 없다. 물론 당분간은 이들 ODM 업체들의 상승 탄력도가 대형사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1차 상승을 했어요. 많은 투자분들이 지난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 조금 난 수익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조금 수익이 났던 이 수익이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데요. 그 두려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모두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추세적 매매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살짝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죠.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이 2원 90전 하락했죠. 1125원 80전. 1130원대 이상으로 급등한다면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조금 높아요. 1110원대에서 안정화만 해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여튼 이 환율 시장의 안정은 국내 시장의 커다란 힘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이 환율 시장의 안정이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이 환율의 변동폭이 최근 20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 대외 변수들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불협화음, 그리고 남미국과의 일부 정치적인 소용돌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나 불확실성 이런 외부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동안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최저라는 것은 이미 국내 시장,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확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모두에도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이달 말에 중국 A주가 편입되면서 대한민국 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14.8%에서 한 14.7%에서 한 14% 정도로 한 0.78%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 시장이 이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국내 시장이 그만큼 견조해지고 있다 하는 반증으로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원달 환율 등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이제는 말씀드렸죠.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5억 주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재차 상승의 가능성 더욱더 확실하게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의 3차 고위급 무역회담 이번엔 워싱턴 DC로 베이징에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워싱턴 DC에서 하죠.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메신저 SNS를 보면 긍정적이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든 대타협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 여부를 국익에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다 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과연 트럼프는 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9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내일입니다. 월마트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월마트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모습이 뭐냐면 CPI가 안 좋게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 경기가 꺾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게 단순한 어떤 눌림목이 아니라 꺾일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 불안감을 이 월마트, 대표적인 소비재죠. 이 월마트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마트의 실적 발표는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20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끌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시각을 앞으로 올해의 점도표를 어떻게 제시할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규조입니다. 주식 갖고 계시면 그대로 홀딩, 이 극대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단기 매매의 시각을 버리시고요. 요거 팔았다가 여기 고점에서 팔았다 저점에서 사겠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추세적인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1차 목표치를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한 2,300포인트 정도, 코스닥의 시장 예고는 77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보면 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2,300포인트를 과연 돌파해 줄 수 있느냐의 여부, 코스닥은 770포인트를 돌파해 줄 수 있느냐의 여부를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돌파를 한다면 이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한다면 그때 매도할 건지를 그때 다시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추가 상승 여력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전략과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외생 변수로 인한 변동성이 많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외부적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 중국과의 또 고위급 회담, 그리고 자동차 관세 여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다. 웬만한 악재는 이미 시장에서 내성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조정을 받을 때 매수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 첫째, 남북경협주입니다.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금강산 관광개발이든 아니면 철도 관련이든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든 어떤 남북경협과 밀접한 연동을 갖고 있는 종목분들 역시 눈여겨보셔도 좋다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주들은 한 번 더 레벨업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은 성장성보다는 기술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은 자본력을 갖고 있는 이런 우량 제약과 바이오 회사를 한번 선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서는 화학주입니다. 제가 이게 지지난주부터 화학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 화학주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S-오일로 대변되는 이 석유 관련, 정제 관련 업체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SK케미칼 같은 제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충분히 매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화학업체 중에서도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K 같은 이 전자 부품 관련 소재들,
이런 종목군들도 역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화학주들도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상황인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그치기 시작해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때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30에서 60, 많은 곳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3에서 8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추위는 없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겠는데요. 서울 영도, 광주 4도, 대구 3도로 낮 동안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출근길 아침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벽에서 아침 사이 흐려져 눈이나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건조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속초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높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다. 전주 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남해상에는 최고 4m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말 동안 낮 최고 기온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한결 봄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